세상을 바꾸는 시민 언론 민들레 드디어 오늘 15일 자정을 위해서 창간됐습니다. 시민 언론 민들레는 에디터들이 담당하는 그 스트레이트 기사와 오피니언, 칼럼 양대 기둥으로 구성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민언론 민들레입니다. 오늘은 민들레가 시민의 관점에서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경제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주 주초는 역대 최대 낙폭으로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떨어지고 주말에는 수도권 서울 집값 불안의 대책으로 대형 주택 공급 대책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8일 발표한 소위 88 주택 공급 대책 내용을 보면 집값을 잡는 정책이 아니라 오히려 집값을 부채질하는 내용인 듯합니다. 이미 정부가 푼 저리의 정책 자금으로 집을 산 젊은이들은 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와중에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내수가 엉망이라면서 올해 경제 성장률을 지난 5월 전망치 2.6%에서 2.5%로 낮추었습니다. 한마디로 국내의 경제 상황이 예측 불허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정부가 내놓은 여러 대책들을 보면 허술하거나 아니면 번지수를 잘못 짚은 것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중심으로 이 무개념 대책이 어떻게 그 현실을 흐리고 있는지 이태경 시민언론 민들레 편집위원 겸 토지 플러스 자유연구소 부소장과 엘리트 경찰 출신 이지은 전 총경 겸 변호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의원님 네. 오늘 처음 나오셨는데 네. 인사 말씀. 반갑습니다. 앞으로 자주 뵙겠습니다. 네. 변호사님도. 네, 안녕하세요. 엘리트 경찰 출신 변호사 이지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변호사님도 저기 경제 기사를 보시죠? 네, 네. 요즘에 또 어떤 경제 기사를 좀 관심 있게 보시나요? 저는 아무래도 부동산 아니면 뭐 집값 이런 뉴스들이 많이 눈에 띄는데요. 네. 이게 높은 집값이 문제라고 항상 얘기를 하면서도 집 있는 사람들은 자기 집값은 또 올라가기를 바라잖아요. 네. 그리고 또 부동산 정책을 하면서 정부에서는 늘 집값을 잡겠다고 하는데 그게 또 잘 안 잡히는 게 현실이고 네. 그래서 오늘 주제에도 있던데 네. 또 첫 번째 주제가 그 어제 나온 정부의 네. 그 부동산 정책이어가지고 이게 이렇게 하면 정말 집값이 잡히는 게 맞나 궁금하기도 해서 네, 오늘 어떤 말씀해 주실지 기대하면서 오늘 나왔습니다. 그 이태경 의원께서 아주 오랫동안 이 문제를 천착하고 연구하고 계셔서 우리한테 좋은 네. 말씀을 해주실 것 같은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은 진짜 우리나라 거의 모든 국민의 관심사이긴 해요. 왜냐하면 자산의 거의 80%가 집 아닙니까? 집, 네. 부동산, 땅 뭐 이런 것에 매여 있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그 개인의 재산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마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동안 고금리 상황이라서 그 상당 기간 동안 그래도 집값이 뭐 안정되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최근에 그 서울 그 주요 요지하고 수도권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집값이 다시 들썩이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정부가 이제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어제 8일날 그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았는데 보니까 주로 규제 완화, 부동산 규제 완화 네. 그리고 공급을 뭐 하겠다는 이제 공급 대책 네. 계획이죠. 공급 네. 계획. 그다음에 더 나가서 거의 12년 만에 이명박 정부 때 아마 그린벨트를 풀 것 같은데 그린벨트까지 풀어가지고 공급을 하겠다는 그런 그린벨트 해제까지 뭐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았는데 여러 언론에서 나오긴 했지만 어떤 내용입니까? 좀 일단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주시죠. 그 대책을 정리를 좀 하면요. 공급 확대에 방점이 찍혀 있고요. 네. 네. 그러니까 수요를 억제하려고 하는 정책은 일체 없습니다. 일체 음. 없어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의사가 네. 그 환자를 치료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정확한 진단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지금 그러면 지금 최근에 서울이나 수도권 이런에 집값이 올라간다고 하면 네. 원인이 뭐냐라고 네. 하는 거 정확히 진단을 해야 되잖아요. 네, 네. 공급이 부족해서 올라가는 거냐, 아니면 그게 아니라 대출이나 이런 걸 풀어주니까 투기 수요가 온 거냐. 그러니까 저는 이제 후자라고 보는데 이 정부는 이제 전혀 그런 생각하지 않고 네. 그냥 공급을 늘리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집값이 올라가면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니까 집값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사실 이게 우리 직관에는 맞지만 현실과는 전혀 맞지 않은 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으면서 대책을 내놓은 건데요. 네. 지금 대책은 한번 보여주시죠. 그 예. 대책 어떤 것들이 있는지. 대책을 보면은 네. 한 6년 동안 수도권에 이제 한 42만 호 네. 정도 공급을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뭐 이런저런 얘기를 장황하게 했는데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그린벨트라고 하는 거를 풀겠다고 하는데 네. 저건 사실은 정말 될지 어쩔지는 잘 몰라요. 모르고. 근데 이제 그 어떤 상징성은 있겠죠. 확실히. 특히 이제 여기에 푼다고 하면 강남권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사람들은 이제 굉장히 거기에 현혹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건 있을 것 같고.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도심의 정비 사업,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 사업인데요. 여기에 이제 온갖 혜택을 줘서 공급을 빨리 하겠다라고 네.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핵심이고요. 그게 메인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게 그 비아파트들, 네. 빌라인데요. 네. 이런 걸 이제 거의 뭐 전 이런 얘기 처음 들어봤는데 무제한으로 공급하겠다. 그러니까요. 시장이 네. 정상화될 때까지. 근데 사실은 네, 네. 둘 다 무제한이라는 표현이나 시장 정상화라는 표현이 지극히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이런저런 대책을 내놨지만 역시 핵심은 그 두 개가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하나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이 정부의 건설사에 대한 이제 어떤 편애는 네.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이번에도 이제 PF 사업장 그 보증을 네, 한 5조 정도 나왔죠. 더 5조 더 늘리겠다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그 민간에 분양된 공공택지 대상으로 해서 그 물론 착공 조건이긴 합니다만 LH가 이제 한 22조 규모 네. 만약에 미분양이 나면 매입을 해주겠다라고 네, 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나머지는 뭐 제가 보기에는 뭐 아주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그 세 개가 메인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그냥 하나씩 여쭤보면요. 네. 근데 뭐 그 원인이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예. 일단 공급을 많이 하면 집값이 안정되는 건 맞나요? 그거는 어떤 조건에서는 맞습니다. 근데 그 공급을 아주 많이 확대해서 네네. 그러니까 우리 건국 이래 대한민국 주택 역사를 보면 공급을 아주 많이 확대해서 집값이 잡힌 적이 딱 한 번 있거든요. 네. 그게 언제냐면은 그 노태우 정부 때 음. 주택 200만 호 건설하겠다고 해서 네네. 근데 그때 일기 신도시가 그때 나온 거죠. 그렇죠. 네. 지금 뭐 이제 그 어디입니까 삼본이나 네. 평촌 같은데 분당 네네. 일산 이제 그게 그때 나온 건데요. 음. 그것만 찍은 건 아니고요. 200만 원이니까 규모가 엄청난데 네. 그 200만 호 건설을 되게 짧은 기간에 음. 압도적인 물량을 쏟아냈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그것만 한 건 아니고요. 네. 또 이제 토지 공개념 3법이라고 해서 수요 억제도 같이 했거든요. 네, 네. 수요 억제도 같이 하고 그때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재벌들한테 이제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하라고 막 그냥 청와대 불러와서 조인트 가고 그랬어요. 네, 그런 정책들이 이제 주요하면서 그러니까 네. 무슨 말이냐면 압도적인 공급 그 확대 대책과 수요 억제가 같이 어우러지면서 집값이 안정되거든요. 네, 또 하나 간과하면 안 될 것이
경제 성장률이 그때 이제 91년부터 꺾이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경제 성장률이 꺾인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이제 집을 살 돈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네. 그런 게 세 개가 결합하면서 네. 집값이 잡힙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90년대 내내 안정됐는데 그 이후에는 어떤 공급 대책으로도 네. 집값을 잡은 적이 없어요. 음. 그러니까 공급 대책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야 그거 그냥 많이 지으면 네. 잡힐 거 아니냐 생각하지만 네, 네.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뭐냐면 투기 수요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공급이라고 하는 거는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투기 수요는 일순간에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투기 수요는 무한대로 팽창하거든요. 네. 그거를 도저히 공급으로 충족시켜줄 만한 길이 없다는 거죠. 네. 실제로 그 국토연구원에서 2021년 12월에 내놓은 보고서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보고서를 봐도 주택 공급이 집값을 내리는 네. 효과는 거의 미미한 걸로 그렇게 극히 나왔어요. 미미한 걸로 혹시 나옵니다. 그 자료를 그래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프를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그- 국토연구원에서 예. 보면은 거의 그 주택 그 집값을 네. 그 내리거나 집값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거의 금리로 나와요. 네. 그래서 네. 금리가 낮으면 집값이 불이 붙고 금리가 네, 높으면 지금 집값이 나옵니다. 떨어지고 예, 예. 네,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때도 하도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맞습니다. 집값이 예. 많이 오르니까 네, 네. 이 국토연구원에서 한번 뭐가 집값을 이렇게 올리는 거냐 하고 네. 연구를 아주 심도 있게 했나 봐요. 그래서 네. 이제 신문 그때 당시에 그 언론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기사화 됐었어요. 근데 네. 여기 보면은 여기 기여도가 있잖아요. 여기 보면 실질 시대금리 이게 금리거든요. 네. 일단 이 금리 요인이 보면 46%, 뭐 KB 지수에서도 49%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네. 반면에 전체 주택 준공 물량 뭐 같은 경우에는 2.1%, 네. 뭐 2.0% 이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실제 연구 결과에서도 지금 막 불붙고 있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공급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이 의원 말씀하신 대로 수요 억제를 수요 해야 되는 억제 거죠. 정책을 써야 된다는 게 정답이라는 거죠. 예. 제가 이제 하나만 더 첨언을 드리자면 문재인 정부 때 왜 공급을 안 하고 맨날 그 수요억제만 하려고 하냐 네, 네. 왜 그런 얘기 많았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도 그렇고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 공부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네. 많이 했고 문재인 정부 때 보시면 그 기간을 보시면 주택의 인허가나 네. 착공 준공하는 물량이 그 전 정부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네. 그건 수도권도 마찬가지고 서울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많이 공급했는데도 집값 많이 올라갔잖아요. 네, 그렇죠. 예, 소용없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 지난 10년 동안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아파트 호수 증가에 비해서 네. 그 증가율이 세대 증가율. 네. 최근에는 세대 분화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네. 1인 가구부터 해서 이거의 4배예요. 오. 그러니까 자꾸 무슨 그 아파트 많이 지었지만 네. 세대 수가 많이 늘었으니까 네, 네. 뭐 그거 효과가 별로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거짓말이죠. 왜냐하면 아파트 총량이 증가한 게 4배가 더 많거든요. 가구 수 증가보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봐도 다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정말 아니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아니 그러면 전문가들은 그걸 아실 텐데 왜 이런 공급 위주의 정책을 낸 거예요? 그거는 이제 전부 다 토건 자본이나 아. 금융 자본하고 다 연결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사실은. 네. 이해관계가 다 있어서 그렇습니다. 뻔히 알면서 거짓말하는 거죠. 이번에 나온 그 정책을 봐도 네. 거의 그 주택 공급이라고 말은 했지 내용을 이렇게 들여다 보면 거의 규제 완화가 거의 맞습니다. 집중돼 예,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그 공급이라는 이름을 걸고 네. 규제를 완화를 하자. 근데 문제는 이게 규제가 완화가 지금은 당장 영향이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 모르지만 네, 예. 나중에 가서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이번 대책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건 역시 2개인데요. 다른 것보다도 그러니까 그 가장 중요한 게 정비 사업장, 네. 그러니까 네.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인데요. 여기 결국엔 서울이겠죠. 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혜택을 줬습니다. 그래서 뭐 취득세도 낮춰주겠다. 네. 그다음에 이게 국민평형이라고 말하잖아요. 85제곱 네, 네. 이하
평형을 많이 지어야 돼요. 네.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 네. 근데 이제 그것도 없애주겠다.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제 대형 평수 위주로 하겠다는 거죠. 네. 우물 평형도 없애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용적률도 더 주겠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본래 용적률을 많이 주면 그 중에 절반은 임대주택을 넣어야 됩니다. 맞아요. 예. 줄인다고. 근데 한 그것도 거죠. 줄이겠다. 네.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뭐 제가 그 동간 거리도 최대한 좁히겠다. 네. 그러니까 그건 많이 짓게 하겠다는 거죠. 네. 그런 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처음 그거 정말 놀랐는데 최근에 이제 공사비가 너무 올라가니까 재건축 추진하는 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분담금을 내야 되니까. 네. 근데 분담금을 내야 되는데 돈이 없다 현금이. 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 이번 대책에 들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야 돈 없어 걱정하지 마. 나중에 주택연금에서 미리 땡겨서 줄게. 맞아요. 그거 있더라고요. 그런 것까지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건 주택연금이라고 하는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아주 폭력적인 얘기거든요. 그런 얘기. 그다음에 이제 재건축 그 부담금이죠. 네. 재초안에서 비롯된 네. 그것도 폐지해버리겠다. 네. 근데 그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그런 건데, 그러니까 정비사업장한테 그 가장 많은 특혜 선물을 안기는 게 이번 대책의 핵심이고요. 네. 핵심이고, 그래서 사업성을 네. 수익성을 높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 간과하시면 안 되는 게 그 재건축하면 주택수가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네. 그 증가 순증 효과가 굉장히 미미합니다. 15에서 20% 안 넘어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치 뭐 서울 다 재건축하면 집이 엄청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네.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 정말 중요한데 그 빌라 시장 뭐 불안하다고 하면서 네, 네. 근데 빌라 시장은 지금 역전세가 오히려 심하거든요. 네. 근데 전월세 시장 뭐 불안하다고 하면서 빌라 신축 위주로요. 빌라를 무제한으로 네. 유입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죠. 제가 만약에 업자라면 네. 그러면 빌라를 지금 막 짓겠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정부가 다 사주니까. 사주니까. 그렇죠? 네. 네. 손해 볼 일이 절대 없어요. 그래서 네. 정부가 매입 임대하면 굉장히 비싸게 삽니다. 네. 싸게 사는 게 아니라. 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러면 업자들 좋은 일 시켜주는 거고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빌라 시장의 매매 가격이 굉장히 단단하게 버티겠죠. 네. 바닥이 네. 안 떨어지고 네. 원래는 떨어져야 되잖아요. 지금. 네, 네, 그렇죠. 근데 빌라 시장이 바닥이 단단하다는 얘기는 그 위에 아파트 시장이 있단 말이에요. 네. 자 그러면 빌라 시장과 아파트 시장의 갭이 생각보다 크게 안 느껴질 겁니다. 그럼 사람들은 빌라보다 아파트를 살려고 하겠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아파트 매매 시장을 훨씬 불안하게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집값을 떨어뜨릴 생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대책은. 그래서 저는 야 이거 정말 천인 공노할 만한 대책이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집값이 나오자마자 이게 보니까 당연히 집값 대책 그 안에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이잖아요. 네. 주택 그렇습니다. 공급이라고 내놨지만 그래서 시장을 안정화시키려면 무조건 이거는 수요 억제 정책이 들어가야 돼요. 그 중에 핵심적인 게 금리를 실질적으로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들어가지 않도록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갈 만한 후보 자금들의 금리를 올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 대책이 쏙 빠졌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예. 네, 그래서 와 이거는 좀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집값을 더 띄우려는 네. 정책이 네. 아닌가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라고 해놓고 어라고 그러니까 네. 그 발음이 나는 거나 마찬가지 네. 그런 대책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런 대책이 사실은 지금 이게 이제 지금 말을 그 안정화 대책, 뭐 주택 공급 대책이라고 했지만 이런 유의 대책은 사실 윤석열 정부 출범서부터 계속 나왔어요.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 예. 이 집값 지금 사실은 미국이 2022년서부터 금리를 많이 올리면서 네. 이제 세계 전체가 지금 그러니까 정책 금융을 이렇게 죄는 통화 긴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네. 통화 긴축 시대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금리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좋으면 안정되는 거고 네. 좀 나쁘면은 크게 하락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맞습니다. 실제로 예. 미국이나 유럽이나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금리가 쭉 길어지니까 네. 실제로 되게 많이 떨어졌어요. 네. 부동산 가격이. 우리나라 그 해외 부동산 투자했던 펀드들 있잖아요. 네. 펀드들 다 지금 수익이 안 좋아가지고 막 그 악소리 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것처럼 지금 해외 부동산은 굉장히 안 좋은데
이상하게 우리나라 부동산은 물론 이제 우리나라 부동산도 지방은 굉장히 안 좋죠. 근데 맞습니다. 이상하게 서울 수도권 부동산은 떨어지질 않았어요. 네. 그게 아마 왜 떨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의문을 하는 그 국민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윤석열 정부 때문에 그런 건데요. 아니, 이건 정말 뭐 명확한데 네. 사실은 이제 그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동기화가 일어나는 시장은 일반적으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하고 지방하고 좀 따로따로 노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노무현 정부 때 네. 집값이 전국이 다 오른 것 같은데 절대 안 그렇거든요. 네. 서울 수도권이 많이 올랐고 지방은 별로 안 올랐습니다. 네. 근데 이명박 정부 때는 반대였고요. 대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좀 그런 거죠. 지금 서울 수도권은 좀 올라오고 있는데 지방은 뭐 미동도 안 하는 상태인데, 근데 이제 그 윤석열 정부가 제가 보기에 경제 정책이라고 하는 게 딱 두 개가 있는 것 같은데, 한 대는 이제 그 감세죠, 부자 감세. 네, 네. 이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부동산 부양인데, 부동산 부양을 이명박 정부도 정말 또 박근혜 정부도 아주 집요하게 했었거든요. 네. 근데 윤석열 정부에 비하면 뭐 거의 그 세 발의 피 수준인 것 같아요. 피 수준인 것 같고,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아니면 또 이제 동원해서는 안 되는 정책들을 그게 뭐 세금 깎아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대출을 쉽게 많이 해주겠다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공택지에서 공급도 잘 안 합니다. 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공임대주택도 안 짓잖아요, 일부러. 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건 다 민간 시장으로 몰아넣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이제 그러면서 그 주택 시장을 부양을 한 거고, 네. 사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2014년부터 2021년이죠. 그때까지 부동산 시장이 대세 상승장이었거든요. 네. 가장 긴 기간의 대세 상승이었고, 사실은 그러면 이제 자산 시장이라는 거는 산이 높으면 골이 깊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세게 받아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다시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게 윤석열 정부가 쉽게 말하자면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집값 조정을 인위적으로 막았죠. 그러니까 좀 조정을 받다가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제 좀 전에 제가 말씀도 드렸지만 정책 금융을 막 수십 조를 쏟아부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으로 특례 보금자리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그게 끝나니까 이제 또 뒤로 이어서 신생아 대출 네. 이런 걸 해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자면 돈을 막 집어넣은 거거든요, 수십 조를. 그거 다 세금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덕분에 이제 시장이 좀 꿈틀꿈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떨어질 때 떨어져야 되는데 조정을 안 받는다는 건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라고 하는 게 이제 부동산 시장은 크게 세 개의 팩터로 이제 가격 규율이 일어나거든요. 이제 하나가 성장. 네. 당연히 소득이 많아지면 집 살려고 할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금리, 네. 이자율이 중요하죠. 네. 또 하나가 대출이죠. 사실 아주 단기간에 집값을 빨리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대출이에요. 대출 풀어주면 사람들이 빚내서 사잖아요, 그렇죠. 집을. 예. 그 세 개인데 지금 이 정부 성장은 엉망이니까요. 네. 근데 이제 금리도 꽤 높은 수준인데 사람들은 그냥 일 안 물고 사는 것 같고요. 네. 거기 이제 대출이 가장 주요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의 서울이나 수도권 일원에서의 집값 상승은 굉장히 기괴하고 위태롭다. 저는 그렇게 보는 편입니다. 사실 그 부작용이 지금 막 나오는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막 이제 막 대출 빚내서 집 사라라고 하니까 그때 정말 영끌족들이 네. 빚내서 집 샀는데 지금 네. 워낙 고금리니까 네. 그걸 다 갚지도 못하고 결국 집이 경매에 넘어가고 그렇죠. 이런 우리 경우가 네,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국민들은 큰 그 부동산과 관련해서 약간의 큰 뭐죠 피해 의식 같은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특히 무주택자들은 네. 사실 이제 저도 무주택자인데 네. 그 어떤 피해 의식이 있냐면 갑자기 집값이 오르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근로소득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르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럼 예.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열심히 일해봐야 어디 좋은 데다가 집 하나 잘 사는 것보다 못하네? 이런 네, 생각을 네.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어떤 심리로 전환이 되냐면 공포감으로 바뀌어요, 나중엔. 집을 안 샀을 때. 네. 혹시 이게 또 2배, 3배로 뛰어서 그렇죠. 내가 네. 일한 게 허위가 돼버리지 않는가? 네, 맞습니다. 무의가 돼버리지 않나? 네, 이런 네. 공포감을 갖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집값이 많이 오른 것은 사실은 초저금리 때문에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 문재인 정부 때 집값 오른 게 우리나라만 유독 오른 게 아니라
미국, 유럽 다 올랐어요. 네. 그때는 그 전에 뭐 금융 위기 때 막 뿌린 돈들 있고 계속 이렇게 양적 네. 완화하면서 이렇게 금융 기조를 되게 풀어주고 그러면서 시중에 돈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저리의 돈들이 그게 아무래도 자산 시장으로 가게 되고 그게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초저금리가 문재인 정부 때 집값을 폭등시킨 거예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공급 대책을 내놔도 그게 미스매치가 되고 예. 그 집값에 미치는 그 영향은 크지 않기 때문에 네. 금리만큼 네. 그래서 한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다행스럽게 오르기 전에 집을 산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안정이 됐겠지만 네. 못 산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국민들 중에 네. 주택을. 네. 그러면 이제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네. 내가 이거 벌어서 이거 집도 못 사고 특히 젊은 층들은 결혼해서 집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아무리 벌어도 집을 갖지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값이 조금이라도 꿈틀거리면 특히 서울의 요지의 네. 집값이 꿈틀거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불안한 국민들이. 그렇죠. 더 오르기 전에 더 사야 된다. 오르기 전에 네. 사야 된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네. 아까 말씀하신 그 특례론 같은 거 네, 있잖아요. 네. 특례보험자료론이나 그 신생아 대출 이런 네. 그 정책금융의 원래 그거는 정부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부동산 띄우기 위해서 한 자금이 아니다. 아니다. 이거는 저출산 대책이고 그렇죠. 네. 중산층을 위한 중산층의 그 사다리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내 집 마련에 네. 지원하기 위해서 내놓은 거다.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네. 문제는 이 돈이 네. 부동산 시장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럼요. 주택담보대출이 5대 은행 주택담보대출 매월 하다 보면 몇 조씩 늘어나잖아요. 그게 뒤로 가면 가계부채로 이제 맞습니다. 잡히는 거잖아요. 네. 가계부채 증가율로.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정책자금을 받고 저리로 집을 네. 산 사람들은 뭐 이제 이자 부담이 좀 적겠지만 네. 문제는 뭐냐면 집값이 오를 것처럼 불안하니까 네. 금리가 높아도 무리해서 네.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이제 추경 매수를 해서 네. 예. 거기에 이제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이제 사실은 집값을 잡는다고 하면서 집값을 부양하는 사실상 네, 네. 이런 정책이 나오면 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보기에 투기 세력들이 거기에 붙는 것 같아요. 네. 네, 거기서 한탕 그 먹고 빠지자 이런 투기 세력들이 그게 그러니까 아직은 네. 아직은 이제 그 서울 수도권에 네. 흔히 말하는 이제 그 투기 목적의 큰 손들이 들어와서 주택을 매집하는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네. 지금은 네. 지금은 그냥 이제 약간 그 말 그대로 그 공포에 질린 네. 패닉 바잉 수요가 좀 주도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정말 투기 수요까지 네. 대거 들어온다고 하면 시장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죠. 예. 시장이 더 뜨거워질 수 있다는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투기 수요는 생각보다는 굉장히 좀 현명하거든요. 네. 의외로. 그래서 이런 장에 뛰어들 가능성은 전 낮다고 보는 편인데 네. 만약에 이제 그게 좀 들어온다고 하면 시장이 훨씬 더 교란이 심하게 일어나겠죠. 네. 네. 이렇게 이제 집값을 인위적으로 띄우면 네. 지금 약간 부작용이 서서히 보이는 것 같은 게 네. 이렇게 대출을 받아서 이제 좀 높은 금리로 네. 고금리 상황이었잖아요. 계속 길게. 근데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어요. 장만했어요. 네. 근데 집값이 오르는 건 아니고 근데 원리금은 계속 갚아야 되고 그래서 이제 어차피 이제 그걸 대출 받을 때 은행에서 대출을 받잖아요. 금융권에서. 네. 네. 그러면은 원리금을 갚지 못하면 그 집이 어떻게 됩니까? 경매로 넘어가죠. 그렇죠. 그게 네. 뭐 임의경매라고 하나요? 네. 그런 네. 것이 막 많이 늘어난다고 하던데.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임의 경매가 한 지금 13년 만에 맞습니다. 최고치라고 13년 8개월 8개월 만에 만에. 네, 최대이고요. 음. 잘 아시겠습니다만 임의 경매는 이제 강제 경매랑 달라서 강제 경매는 이제 재판을 해야 되죠. 네. 판결문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이거는 이제 그런 게 아니고 네. 대체로 이제 저당권 설정, 네. 근저당이나 전세권 네. 설정한 사람들이 이제 그게 그 원리금 회수가 안 되면 네. 이제 경매를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아무튼 굉장히 폭증하고 있다. 음. 거의 2년 동안 지금 실제로 계속 상승하고 있다라고 실제로 하는 거죠. 뭐 저기 수치로도 나오지 않았나요? 이게
기사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기사 예. 그때 한번 보내주신 기사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예. 음. 저기 예, 이렇게 보면 나오네요. 나오네요. 네. 미분양도 증가세라고 나오는데. 예, 미분양도 네.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분양도 네. 자연스럽게 뭐 미분양도 얘기를 하면, 네. 그러니까 저게 지금 임대 경매가 저렇게 늘어난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심각한 지표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럽죠.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이 지금 흔히 말하는 대로 이것도 사이클이 있거든요. 네. 예, 사이클이 있어서 이제 대세 상승과 대세 하락을 반복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바닥에서 이제 올라갔다가 고점을 찍고 내려오고 이래서 사이클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제 그런 그 국면마다 네. 그 국면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들이 있는데 그 지표들이 지금 상황은 굉장히 혼란스럽게 착종되어 있는 상태예요. 네. 그러니까 거래량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지금 좀 늘고 있잖아요. 네. 늘고 있거든요. 가격도 올라가고 네. 그런 거 보면 거래량이 꽤 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뭐야 이거 올라가나? 전세가율도 높아지고 네. 라는 생각도 드는데 근데 이제 예를 들자면 임의 경매 같은 경우가 지금 너무 많잖아요. 네. 저건 뭐냐? 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미분양이 네. 계속 증가한다라고 네. 하는 거고 미분양이 7만 호라고 얘기하는데 네.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거는 정부가 정부 산출한 그 통계가 아닙니다. 그냥 이제 업계에서 신고하면 정부가 그냥 받아서 쓰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걸 신고 의무제로 한 게 아니에요. 아, 자율에 맡기고 있거든요. 실제랑은 다를 수 있다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업계에서는 지금 한 10만 호까지 추정을 하거든요. 네. 근데 미분양 물량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분양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것도 이제 아파트가. 네. 그러면 이제 이건 굉장히 시장 참가자들이 지금 시장의 어떤 온도를 판단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데 네. 이게 지금 전혀 정확성이나 공신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 이제 보통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이게 참 집을 사야 지금 되나.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쵸. 서울에 뭐 똘똘한 한 채라는데 맞아요. 네. 우리도 강남을 한번 시도를 해봐야 되나 네. 말아야 되나 아니 제 주변에도 네. 진짜 그런 사람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집을 이제 사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요자 입장에서는. 그건 뭐 이제 항상 어렵죠. 네. 어렵고 뭐 이제 그냥 내가 실수요 입장이다 순전히 네. 라고 하더라도 근데 이제 지금 집값의 절대 수준 자체가 너무 네. 높은 거 아니냐라는 네. 생각을 저는 강하게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정을 받으려고 했는데 조정을 인위적으로 안 한. 막았어요. 이 정부가 막은. 지금 막아놓은 네. 상태고 네. 근데 저는 결국엔 조정이 올 거라고 봐요. 네, 올 거라고 보고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네, 네, 네. 대단해 보이지만 그래서 결국엔 조정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가격이 글쎄요. 뭐 서울 어디 살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서울에 뭐 10억 미만 아파트가 좀 중심축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좀 약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아주 선호하는 지역이 아니라고 해도 네. 그러면 아니 돈이 많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네. 그게 아니면 무리하게 빚을 내서 사는 거는 뭐 지금 시점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전 개인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가격이 더 올라갈 수도 있죠. 네. 근데 저는 그냥 그거는 팔자련이 생각을 하시고 속 편하게 아니 정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난 그냥 그 전세로 살겠다. 네. 차라리 그런 마음을 갖는 게 네. 저는 훨씬 더 현명하다고 봐요. 그냥 거기에 그냥 애면글면하고 안달복달하면 인생이 너무 이제 힘들어지죠. 근데 정말 서울 집값하고 지방 집값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요. 네. 제가 이제 맞아요. 서울에서도 차이가 나요. 아, 서울에서도 그렇죠. 차이 나고 지역마다 너무 차이가 크죠. 나요. 서울에서도 너무 크죠. 네네. 너무 큽니다. 제가 서울에 있는 집보다 훨씬 큰 집이 이제 그 목포에서 관사로 살았었거든요. 네, 근데 네. 거기가 이제 한 35평은 되는 것 같아요. 아파트고 방 3개고 그랬는데 매매가가 1억 2천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예.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게 삶의 질이 다릅니다. 네, 삶의 네. 질이. 그러니까 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같은 공무원이면 월급이 똑같은데 굳이 내가 왜 서울에서 살고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사놓으면 집값이 오를 것 같아서 그런 거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일단 전망과 그다음에 네. 정책에 대해서 한번 이제 그 관련해서 한번 의견을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지금 집값의 양극화, 네.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는 네. 앞으로도 더 계속될 것인가? 네. 저는 그럴 것 같은 생각이 좀 네. 드는데요. 예. 근데 이제 이게 그럼 바람직한 현상인가? 네. 이거하고 네. 그다음에 요것의 폭을 좀 좁히려면 네. 좁히려는 정책이 필요한가? 필요하면 네. 어떻게 좁히면
되겠는가? 네. 사실 이건 문재인 정부 때도 이거 고민이었던 정책이었거든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건 되게 큰 얘기인데요. 사실은 이제 마켓이 완전히 그 이원화돼 있죠. 네. 네, 이원화돼 있고. 근데 저는 그런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강남 3구, 네. 뭐 강동원 자기들도 강남이라고 하지만 거기는 이제 미안하지만 좀 제외하면요. 강남 3구, 그다음에 이제 흔히 말하는 마용성, 네. 그 이제 한강벨트죠. 마포, 용산, 예, 성동구까지. 성동구, 예, 그다음에 요즘 동작구도 거기 껴달라고 합니다만 아무튼 이제 한강벨트죠. 네. 여기가 집값이 많이 오르죠. 네. 예, 그 이제 그런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하는데 그 강남에 산다. 뭐 지금 1억 넘는 아파트가 꽤 돼요. 강남에 네. 서초연이나 이런데 평당. 네. 근데 그런데 사는데 그냥 자기가 세금 제대로 내고 네. 그냥 돈이 많아서 산다. 네. 이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음. 그건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근데 네. 문제는 이제 그게 그 거기가 시장을 끌어가면서 오름세를 사람들을 확산시키니까 문제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는 마켓 자체가 이원화된 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 대신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마켓에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제 하이엔드 시장이죠. 네. 거기 들어가려면 대가를 치르라는 거예요. 네. 네. 통행료 입장료를 내라는 거예요. 네. 입장료를 안 내려고 하냐는 거예요. 저는 그게 이제 보이스가 됐든 네. 네. 그렇죠. 왜 안 내고 그냥 거저먹으려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거는 좀 민주공화국 시민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입장료만 낸다면 야 내가 그냥 뭐 1년에 보이스 이거 40억짜리인데 보이스에 뭐 1년에 뭐한 2, 3억 내도 괜찮아. 네. 뭐 아니 그거 사면 되는 거잖아요. 네. 문제 없잖아요. 네. 그런 거는. 그 얼마 전에 그 이것도 부동산과 관련된 이제 거니까 그 보유세 중에 이제 종부세 논쟁이 있었잖아요. 네. 그쵸. 그래서 그건 뭐 항상 종부세가 너무 많고 이제 종부세를 폐지해야 된다. 이제 네. 저희 네. 정부하고 지금 여당은 그렇게 얘기하고 네. 그러는데 어느 국회의원이 이제 뭐 이렇게 국회에서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의 재산세와 우리나라의 종부세를 한번 비교를 해보자. 네. 근데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미국의 재산세는 네. 그대로 뭐 30억짜리 집이 있을 때 뭐 네. 연 몇천만 원씩 이렇게 네. 세금을 내는데 네. 우리는 종부세라고 30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으면 네. 종부세라고 해도 거의 안 냅니다. 몇십만 원 뭐 네. 이렇게 네. 내는데 이걸 그것마저도 없애겠다. 이제 종부세를 없애지 못했어요 결국은. 네. 그 그렇죠. 이유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종부세가 없어지면 그렇죠. 지방 교부금으로 내려줍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국세인데 네. 네. 그걸 전부 다 지방이 내려주기 때문에 네. 지방이 이제 세수가 펑크가 나죠. 그렇죠. 네. 이제 네. 그런 뭐 세금 그 체계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한데 네. 어쨌든 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이제 비싼 아파트 네. 동네 네. 살면 그 부자로서의 뭐 어떤 대가나 뭐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사는 거에 대한 네. 어떤 대가나 이런 걸 치러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상식이 아닌.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건데,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주 잘못된 거죠 지금. 그러니까 거기 살면서 그냥 편익은 편익대로 누리고, 네. 그러면서 세금 내기 싫다 이런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네. 제가 보기에는 그 얼음과 불처럼 양립할 수 없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하이엔드 시장에 사는 건 좋은 건데 통행료를 내라. 네. 그거 가지고 지방이 낙후한데 개발하고 그렇죠.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지방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실은 참여정부 때 국가 균형 발전 하다가 네. 지금 사실 거의 스톱된 상태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메가시티 얘기도 나옵니다만은 네. 그렇게 사실은 만들어서 네. 수도권만은 못하더라도 수도권에 필적할 만한 어떤 인프라, 일자리를 음. 만들어 놓으면 음, 수도권은 안 올라올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계속 수도권 서울로 올라오기 때문에 집값이 또 잡기 어려운 게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다 같이 가야 된다. 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가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어떤 뭐 부동산 세금부터 해서 이게 다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건 절대 해결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균형추를 맞춰놓지 않으면 네. 계속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네, 예.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상대적인 박탈감도 국민들의 맞습니다. 더 예. 커지고 그래서 이게 사실 부동산 문제가 어느 한 이렇게 국한된 문제인 것 같지만 이게 결국 국한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 경제 전체에 네. 영향을 미치는 그런 네. 문제 이슈라서 아무튼 맞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정책이나 시장이나 이런 어떤 흐름을 좀 잘 감시를 하고 네. 이렇게 정보를 잘 전달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주제를 살짝 바꿔보겠습니다. 이제 부동산 이것도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주제이긴 한데 예. 이제 주식 시장과 관련된 건데요. 아침 네. 뭐 이렇게 주식도 폭락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네, 네. 네. 상황인데 지금 이게
약간 아이러니컬한 게 최근에 그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연준이라고 하죠. 연준이 금리를 9월에 기준금리를 인하하겠다. 네. 지금은 미국이 5.25에서 5.50이죠. 네, 맞습니다. 그 상황에서 되게 예전에 보면 예전과 비교하면 되게 고금리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고금리 상황인데 이거를 이렇게 통화 정책을 전환한다고 하죠. 이렇게 전환하는 이제 걸 9월로 하겠다. 그래서 네. 금리를 내리겠다. 그래서 정책 기조를 좀 바꾸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이제 보통 그렇게 되면 원칙적,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그렇죠. 보면은 주식 시장이 아주 좋아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호재여야 근데 갑자기 되는데. 주식 시장이 폭락을 했어요. 했죠. 그래서 그 2월 아니야 2일 날 블랙 프라이데이 네. 그리고 이제 지난 5일 블랙 먼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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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그래서 블랙 먼데이 때는 전 진짜 허탈했어요. 많은 주식 투자한 사람들이 굉장히 네. 놀랐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지 않았나요? 주변에 혹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있어요. 근데 네. 저는 안 하는데 제 네. 주변들 다 하는데요. 예. 특히 이제 제 친구가 엔비디아 주식을 갖고 있는데 네. 그 이제 아주 잘 하고 있다가 네. 이번에 막 뚝뚝 떨어지면서 네. 거의 멘붕이 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것도 좀 여쭙고 싶었어요. 네. 그 AI 주식, 음. AI 종목들이 뭐 거품론이다, 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그 예전에 닷컴 열풍 막 불다가 갑자기 이게 차갑게 식은 것처럼. 예. 그래서 이 AI 인공지능 종목이 이게 거품이 맞는지 진짜 네. 이런 것도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것도 이제 그 주가가 급락하는 원인 지금 뭐 이제 주 후반으로 오면서 약간 회복이 되긴 됐어요. 네. 근데 그것도 하나의 원인인 것 같아요. 그거를 얘기하기 전에 네. 갑자기 이렇게 블랙 먼데이가 온 게 어떤 요인인 것 같습니다. 뭐든지 그러겠지만 복합적일 거고요. 이것도 그 방아쇠는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자산 시장이 그 급락하거나 네. 붕괴할 때는 보면 이제 방아쇠가 있죠. 네. 그러니까 일단은 붕괴나 급락의 전제 조건은 가격 자체가 너무 비쌀 때입니다. 아. 예. 자, 나스닥이 지금 사상 최고치를 계속 그렇죠. 갱신했잖아요. 네. 아니, 안 봐서 되게 이상한 일이잖아요. 네. 연준의 기준금리가 코로나 때 네. 0%였습니다. 네. 근데 그게 지금 5.25에서 5.5, 50배 오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이건 굉장히 강력한 중력인 거거든요. 네. 시장은, 자산 네. 시장은. 그러니까 누르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막 뚫고 올라가요. 네. 사상 최고치가 계속 갱신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그게 이상한 거였다. 네, 일단 그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급락의 조건이 무르익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또 근데 방아쇠는 필요하죠. 네. 근데 그 방아쇠가 이제 일본 중앙은행의 아주 기습적인 그 정말 뜬금없는 네. 금리 인상 금리 인상. 때문에 일본 중앙은행은 그걸 전혀 이제 예견하거나 네.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흔히 말하는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건 뭐냐면 그 일본이 금리가 너무 낮으니까 네. 일본에서 돈을 빌려서 이자가 그렇죠. 싸니까요. 네. 전 세계에 이제 자산에 막 투자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근데 그 규모가 되게 한 2경 정도 그렇죠.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오, 우리가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1년에 GDP가 2천조 정도 되잖아요. 네, 네. 10배입니다. 그 상상을 초월하는데 네. 그게 이제 금리를 인상하고 엔화가 강해지니까 네. 갖고 있는 자산을 던지고 일본도 돌아가려고 한 거예요. 네. 그게 이제 NK 트레이드 청산이라고 하거든요. 네. 갑자기 나타난 거죠. 근데 그 일본 정부가 예. 그거는 이제 일본 정부 입장에서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약간 네. 왜냐하면 일본의 지금 엔화가 네. 그 달러당 161엔인가 그 거의 달러당 100엔 정도 했던 게 161엔까지 네. 네. 떨어졌잖아요. 평가 엔화 가격이 거의 평가가 많이 됐네. 폭락했잖아요. 전락 네. 저랬죠. 엔화 가격이 뭐 떨어지면 좋은 뭐 수출 기업들 일본 수출 기업들한테는 좋겠죠. 네. 더 네. 싸게 물건을 만들 수 있으니 네. 물건을 팔 수 있으니까. 하지만 일본 경제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너무 이 엔화가 떨어지니까 네. 엔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어떤 식으로든 일본 은행이죠. 일본의 네. 일본 중앙은행, 일본의 은행은 이거를 막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갑자기 엔화를 올린 게 아니라 그 엔화를 올려야 된다라는 그 얘기들을 조금씩 꺼내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엔화를 올렸을 때, 그러니까 뭐죠? 아니, 금리. 잘못했어요. 그 일본 금리를 올렸을 때 그 엔화가, 그러니까 이
외환시장이나 이 금융시장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잘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워낙 이제 일본은 사실은 그 일본의 그 경제 정책은 굉장히 낙후돼 있어요. 계속 그리고 이제 세계 경제와 따로 놀잖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 둔감해졌는지 몰라도 그 일본 은행이 그 금리를 올린다고 했을 때 그 주변에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뭐 니케이 오늘 보도에 보니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위험하다. 그러니까 미리 예측을 했다는 거예요. 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트레이드. 일어날 수 그게 있으니까. 급하게 일어날 수도 있다. 네. 그래서 그거를 근데 일본 은행과 일본 정부가 그거를 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게 일단 방아쇠가 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미국이라는 나라는 내수가 굉장히 중요한 나라거든요. 네. 미국의 경제 엔진은 내수고 내수의 핵심은 고용이죠. 그렇죠? 네. 고용이고, 그러니까 미국이 인플레이션이 계속 그러니까 생각보다 안 떨어졌던 것은 네. 금리를 굉장히 높였는데도 그 고용이 굉장히 견고하게 버텨서 그랬던 거였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면 이제 이게 이거 이상하다 하는 지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PMI 제조업 지수라는 게 있는데 그게 굉장히 생각보다 낮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특별히 고용에서 네. 지표가 실업률도 높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게 있어요. 비농업 부문에서. 네. 근데 그게 이제 전문가 예상치보다 절반 이하로 떨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러면은 이게 가장 그 고용 시장은 맨 마지막에 무너지거든요. 네. 근데 고용까지 이렇게 나쁘면 이거는 그러면 리세션이 온 거 아닌가? 경기 침체가? 네. 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게 됐고 네. 근데 이제 그러면서 갑자기 번뜩 눈이 뜨인 거죠. 이러면 이거 자산 가격 너무 높은 거 아니야? 근데 이거는 되게 재밌는 게 그 전에는 사실 그 전에도 이미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지만 네. 오기 전에는 몰라 그 행동을 못 해요 사람들이. 네, 네. 근데 이제 비로소 리세션 왔네, 온 거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그게 공교롭게도 일본 중앙은행의 기습적인 기습적이든 아니든 간에 금리 인상과 네.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네. 그러면서 자산시장이 화들짝 놀란 거죠. 거기다가 이제 이따 설명하시겠지만 AI 혁명이라고 하는 네. 그걸 이끌었던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네. 돈을 엄청 쏟아부었는데 실적은 이게 나는 거야? 그러니까 네. 그게 뭐 나쁜 일은 어떤 나쁜 일이 벌어지려면 여러 가지 그 나쁜 상황들이 겹치어 온다고 네,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처럼 아까 두 가지 요인에 네. 하나 이제 그 플러스 되는 게 AI 그 거품론이에요. 네, 네. 근데 그 AI 기업들이 네. 이제 뭐 MS라든가 뭐 그 오픈 AI라든가 네. 이런 그 AI 지금 산업을 주동하는 그러니까 인공지능 네. 산업을 주도하는 네. 그런 미국 큰 빅테크 기업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빅테크 기업들이 굉장히 전망은 좋은 거예요. 네. 앞으로 이게 굉장한 수익을 올리겠다. 네. 그거 지금 예전에 생각해 보면 구글이라든가 MS가 처음에 그 윈도우 만들 때라든가 네. 이런 걸 보면은 이게 지금 엄청나게 매출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기대감이 잔뜩 부풀어 있었던 네.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 그 증시의 왜곡 현상이 이런 거잖아요. 고금리에도 사실 금리가 높으면 자산 시장은 대체로 이렇게 좀 침체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네. 그 미국 증시 뭐 나스닥 뭐 다우지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게 올라간 거는 네. 이런 그 인공지능에 대한 이 기대감이 네. 엄청 컸던 거예요. 그쵸. 막 과도하게 맞아요. 컸던 거예요. 챗 네. GPT 나오면서 뭔가 세상이 확 바뀔 것 같은 그렇죠. 그런 네. 분위기였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근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네. 이거로 이렇게 투자하는 돈은 몇 조인데 네. 실제로 버는 돈은 몇 천억 수준 뭐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그 보고서가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나지 않는데 그거에 대한 보고서가 나왔어요. 금융시장에. 네. 그래서 그게 돌기 시작하면서 아. 이거는 좀 거품이다. 이거 AI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돈을 네. 벌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아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인터넷 시대의 네. 연장일 수도 있다. 우리가 지금 아. 인터넷 시대가 정보화 시대면서 네, 인터넷이 네. 왔잖아요. 그러니까 네. 예, 사실 모바일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인터넷을 쓰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큰 패러다임의 변화가 아니고 질적 변화가 아니라 그냥 그렇죠. 네, 그럴 수도 비슷한 있지 수준이다. 않나. 뭐 이런 식의 이제 반성들이 오는 거예요. 어. 그러면서
그 공포감이 이제 갑자기 네, 또 네. 이 두 가지 공포감에 또 공포감이 그러니까 이게 네. 그 막 물량이 쏟아지고 그러니까 매도 물량이 나오고 그다음에 세계 미국 경기 세계 시장을 떠받치는 미국 경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미국 경기도 좀 불투명해지고 거기에다가 믿었던 이 혁신마저 네, 아니구나. 좀 죽어가는 거 아닌가 이런 세 가지가 겹치면서 블랙 먼데이 장이 형성이 네. 된 것 같고 예. 지금 이제 주가 지나면서 그런 그 공포는 조금 이제 사그라든 것 같긴 해요. 다시 네. 약간 반등하는 것 네, 같더라고요. 반등을 하는데 네, 이건 네. 이제 되게 심리가 불안하다 그럴까? 그러니까 변동성이 큰 네. 장세를 연출하고 있는 거고요. 네. 네. AI 같은 경우에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제가 이제 그 기자로서 이제 산업부 기자를 오래 했거든요. 네. 그 인공지능에 대한 이제 그 전망에 대해서는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과도한 거품이냐? 거품은 맞다. 근데 과도하지는 않다고 봐요. 왜냐면 인공지능이 지금 기술이 여러 분야에서 개발이 되고 있고 또 그것이 아직까지 그 특이점이라 그래가지고 막 그 특이점이라는 게 뭐냐면 인간의 수준을 넘어서는 거예요. 네. 그 인공지능이 네. 물론 이제 그것까지 올 거냐 말 거냐 이거는 이제 또 다른 문제이긴 한데 굉장히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대체해 나가고 있긴 해요. 네. 계속.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의 그 전망이 뭐 어둡거나 그렇지는 않은데 그게 이제 보통 보면 그렇잖아요. 새로운 혁신 기술이 나오면은 확 자본이 쏠리고 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또 질문이 있는데요. 근데 어쨌든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영국 같은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이미 이제 금리 인하를 하기도 했고, 근데 우리나라는 뭐 부동산 시장도 좀 불안정하고 가계부채도 높고 하기 때문에 기준 금리를 내릴 수 있을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먼저 일단 우리가 금리를 어떻게 봐야 될 거냐. 네. 거기에 대해서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금리라고 하는 게 인하된다고 하는 거는요, 경기가 나쁘다는 얘기잖아요. 거꾸로 말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거기 화날 일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유동성이 좀 늘어나지만, 네. 그러니까 어떤 게 더 이제 더 그 시장의 규정력이 셀 거냐, 그렇죠. 늘어나는 유동성이냐, 아니면은 리세션이냐, 네. 그걸 같이 봐야죠. 같이 봐야 되고, 그러니까 유동성이 어떤 홍수로 인해서 네, 네. 자산 가격이 막 올라가는 거는 예를 들자면 코로나 팬데믹 같은 네. 그런 아주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가능하죠. 네, 네. 그렇죠? 금리가 거의 0%였으니까 네. 그러면 그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그러면 금리를 내릴 정도가 됐다? 그러면 경기가 얼마나 나쁘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리지? 네. 라는 생각을 같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그 동전 양면이고 명암이 같이 있는 거라는 걸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자꾸 금리 인하 좀 되면 자산시장 뛴다. 네. 폭발한다. 네. 이건 자꾸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 아주 예외적인 걸 우리 경험해서 그런 거예요. 네, 네. 분명히 그게 우호적일 수 있지만 네. 그 이면에 있는 어떤 경기 침체, 네. 리세션의 공포 이걸 같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3.5% 아닙니까 기준금리가? 네, 네. 3.5%인데 지금 뭐 내릴 수도 있겠죠. 내릴 수도 있는데 정부는 계속 압박하고 있고요. 그렇죠. 예. 예, 강하게 압박하고 네. 한국은행은 늘 이제 그 윤석열 정부한테 굴복했죠. 그래서 뭐 이번에도 굴복할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네. 근데 집값이 어떻게 될지 그건 좀 고민을 좀 할 것 같아요. 예, 저 지금 그 한국은행이 네. 그리고 저는 이제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환율인데, 네. 환율이 이거는 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사실 환율은 누구도 모르는 거고, 네. 만약에 달러가 네. 굉장히 강하다. 네. 계속 네. 전 약세로 돌아설 거라고 생각하는 편인데 달러가 근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강하다라고 하면 금리 못 내리죠. 예, 그럼 환율이 더 틀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저는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한국은행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환율 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집값에 집값이죠. 미치는 영향 네. 그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 집값 그러니까 그 금리를 내렸을 때 갑자기 집값이 들썩이거나 아니면 환율이 지금 이제 1,400달러당 1,370원 정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게 갑자기 1,400원으로 급등하거나 네. 이러면은 이제
한국은행이 굉장히 맞습니다. 책임론을 이제 한국은행 책임론이 이제 네. 막 불거지겠죠. 예. 그러니까 그것을 제일 우려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정부는 어쨌든 지금 불경기니까 네. 경기를 부양해 보려고 이렇게 네. 하는데 사실 금리 문제는 미국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있잖아요. 미국 금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게 변수가 많아서 네. 고민인데 이제 사실은 좀 약간 제가 불만인 거는 한국은행에 대해서 네. 작년 정도 한 번 정도 금리를 같이 올려줬어야 되지 않나 맞습니다.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그러니까 스스로 운신의 폭을 그러니까 네. 그 윤석열 정부가 네. 그 금리를 저기 올리지 못하게 막으니까 거기에 굴복해가지고 그 금리를 올리지 않는 바람에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운신의 예. 폭이 더 작아진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룸이 없어졌어요. 네. 지금은 룸을 좀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2번 정도 더 올려서 아, 네. 집값을 좀 잡아놓고 네. 했으면은 룸이 좀 생겼을 것 같거든요. 네, 네. 근데 그렇게 못했잖아요. 네. 못하면서 지금은 룸이 굉장히 없어져 버린. 네. 그러면서 이제 그냥 미국이나 다른 나라 네. 상황이 이제 그냥 끌려가는,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렇죠. 끌려가는 수밖에 그런 없는. 상황으로 됐고 그래서 행동의 제약이 굉장히 이제 없게 된 거죠. 네. 한국은행이 자초한 겁니다. 남 탓할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리면 내수는 좀 좋아질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요. 아. 왜냐하면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는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올라간다고 한다는 얘기는 다 대출이잖아요. 네, 그렇죠. 가계가 결국에는 민간 소비의 주체인데 네. 쓸 돈이 어디 있습니까? 쓸 돈이 없어요. 없고 아시겠지만 2분기에 GDP가 역성장을 했거든요. 네.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에요. 네. 지금 언론들이 얘기를 안 하는데 정말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렇죠. 그 무슨 전쟁이나 지금 역병이 청구를 하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마이너스가 나요? 그렇죠. 네. 어마어마한 일이고, 그러니까 지금 뭐 GDP를 구성하는 투자든 네. 민간 소비든 아니면 이제 무역 수지든 네. 정부 지출이든 지금 다 엉망이고 좋아질 가능성이 안 보인다는 네. 거잖아요. 지금 이제 시간이 이제 거의 돼가지고 하는데 좀 아쉽네요. 근데 사실은 네. 우리가 내수 관련된 얘기도 좀 할 말이 되게 많아요. 네. 네. 이 내수가 왜 이렇게 불황이 됐냐? 네. 뭐 금리가 높아서 그렇다, 물가가 높아서 그렇다 이런 얘기하고 뭐 우리만 높냐, 다른 데도 다 높다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다음에 좀 우리가 왜 그 내수 정책이 잘못돼서 이렇게 됐는지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경제 얘기만 해서 딱딱한 것 같은데 우리 변호사님 뭐 최근에 뭐 그냥 관심 있게 보시는 이슈가 뭡니까? 아니 저는 진짜 많이 배우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좋아요. 지난 한 3주 전인가요? 그때 우리 그 장광원 에디터님이랑 같이 했었는데 그렇죠. 그때도 경제 얘기했었죠. 네, 경제 공부하는 기분이었었는데 오늘도 진짜 위원님께서 나와주셔서 너무 말씀 잘해주셔서 오늘도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인가요, 어젠가요, 권익위 국장이 자살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주변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사건 관련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본인은 이게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차업을 수사를 하도록 해야 된다 했는데 이제 위에서는 전부 다 종결을 하라고 해서 본인의 생각과 다른 그런 결정을 하는 바람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주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보면 이제 최혜병 사건에서 박정훈 대령이 이제 자기는 정정당당하게 이제 그 수사를 하다가 불이익을 받아서 기소가 됐고 또 이제 영등포 경찰서 마약 사건에서는 백계룡 경정이 이제 수사를 하다가 또 이제 좌천이 되면서 또 이제 불이익을 받고 뭐 이런 걸 보면서 정말 그냥 공무원들이 자기 일 열심히 그냥 했을 뿐인데 이 정권에서 정말 외압을 행사하고 거기에 굴복하지 않으면 이렇게까지 사람을 죽게까지 만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좀 찹찹하고 슬펐습니다. 그렇죠. 같은 그 유형의 사건들이 반복돼서 일어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좀 공무원이 그냥 되게 애국심이 강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착하고 애국심 강한 사람들인데 그냥 자기 일 열심히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이게 너무 그냥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 당연하고 상식적인 사회가 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다 이런 그 좀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또 우리가 오늘 집중적으로 얘기한 부동산 시장에서도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어쨌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민언론 민들레는 항상 보고 감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그 정보를 전달을 하고 올바른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그 얘기를 못한 게 하나 있는데
하겠습니다. 공식 멘트에서 이 방송은 민들레 TV 비상시국회의 촛불행동 TV에서 동시에 송출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민주주의와 공정 언론을 지키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떳떳하면 측근도 조사받고 하는 것이지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졌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진상을 밝히고 조사를 하면 감옥에 가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감추는 자가 범인이다. 네 입으로 말했잖아. 죄졌으니까 거부하는 거라고. 당연한 얘기잖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란 거 뻔뻔한 낯짝으로 해서 무시해봐도 이미 너는 알고 있을걸. 이놈에게 닥칠 그 뻔한 결말을 네 입으로 말했잖아. 진상을 밝히면 감옥에 간다고. 당연한 얘기잖아. 감추는 자가 범인이란 거 멍청한 소리를 해대며 모른 척해도 이미 너는 겁먹었잖아. 오금절이잖아. 식은땀 흐르잖아. 감추는 자가 범인이다.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감추는 자가 범인이다.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감추는 자가 거부하는 자가 감추는 자가 거부하는 자가 감추는 거부하는 너 네가 범인이다. 떳떳하면 측근도 조사받고 하는 것이지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졌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진상을 밝히고 조사를 하면 감옥에 가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떳떳하면 측근도 조사받고 하는 것이지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졌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진상을 밝히고 조사를 하면 감옥에 가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감추는 자가 범인이다.